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이번 강의는 정책자금 사례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큰 테마는 회사 설립 후 기간별로 자금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만들어지고 7년 이내냐, 7년 이상이냐, 또는 5년 이내냐, 5년 이상이냐 여부를 가지고 창업기업이냐, 신성장 기업이냐를 판단하는데 3년 전 창업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이내는 창업기업이고 7년 이후에는 신성장 기업이냐, 이런 부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창업을 보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인데 개인 사업자로 업력을 한 10년 이어서 온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같은 업종의 그런 경우에는 창업이지만 앞에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결국 합쳐서 11년이므로 7년이 넘은 기업으로 보고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시다가 폐업을 하신 다음에 3년이 지나서 다시 사업을 하시면 창업으로 보겠다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파산을 하신 경우에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창업을 했을 때 창업으로 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새로 추가되면서 창업에 대한 여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제2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의 회사, 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회사의 업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업력이 합쳐서든 아니 단일로 해서든 7년을 판단할 때 7년 안에 들어와서 창업기업이다 또는 예비 창업이다, 7년이 넘는 기업이다 를 가지고 자금 조달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존의 전기전자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쌀 가공에 관련한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취업하셔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회사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지역에다가 본인이 원래 전기전자 출신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식품 분야의 경력을 쌓은 걸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고자 했습니다. 이분이 다른 컨설팅 업체 얘기를 듣고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하면 자금을 준다. 그래서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다음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문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자체에서 10억 정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 승인은 자금을 주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보증서가 아닌데 이거를 들고 은행에 갔더니 결국 은행에서는 보증서를 끊어와라 라고 또는 담보를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회사를 없애고 다시 예비 창업 단계에서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일본에 있는 이런 식품을 가공하는 기술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대기업에 공급을 하려고 한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4억의 청년 창업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연령이 만 39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자금을 받아서 충청도에 식품회사를 차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구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품질관리 관련 QC로 근무하던 분이신데요. 경기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공장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존에는 동업으로 사업을 했지만 본인은 사업자는 내지 않으시고 동업이긴 하지만 직원으로 등록해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이 회사 설립해서 공장을 만들고 싶다고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동업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비 창업 자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원래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대출심사역이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화가 왔길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은행 대출심사역과 제가 전화통화를 해서 이 회사는 대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업력과 신규 아이템을 가지고 예비 창업으로 진행할 거고 라고 말하였고 기보에서 보증서를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지 말고 일단 기보의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예비 창업으로 자금을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가업을 승계하시는데 많은 세금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표님들이 보통 가업을 승계하려고 자녀분들을 회사에 근무를 시키시다가 최근에는 가업 승계에 대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녀분들을 업력을 쌓아서 예비 창업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새롭게 특화시키고 싶은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도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거를 가지고 예비 창업으로 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가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예비 창업이라는 거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창업이고 한 달 있다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이후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회사가 매출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고 융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대출 보통 신용보증재단에 가시면 3천만원, 5천만원 대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최고 5억까지의 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예비 창업이 아니고 창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비 창업을 활용하시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업 이후 7년 이내의 경우에는 저는 주로 많이 추천드리는 자금이 특허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벤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한국은행에 씌일 자금을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받으시는 자금보다 0.5에서 0.9% 정도 금리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쓰실 때 훨씬 더 저리의 자금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 자금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이내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창업자금을 받으시고 내년에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창업자금을 또 도전하시기 힘드시면 그럴 때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나 투용자복합금융 등으로 진행을 해드리는데, 몇 년 전에는 투용자복합금융에 원래 이익공유형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투용자복합금을 많이 활용 못 하셨는데요. 2년 전부터는 성장공유형을 통해서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특허가 있다 라고 하는 것, 벤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정부 무상자금, 사업화 자금, R&D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많이 추천드리는 게 한국은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기정원의 창업성장과제, 회사가 R&D를 들어가려고 하면 매출액의 5% 이상 경상연구개발비를 대상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유가 되어 있다면 R&D를 도전하면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제조업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평균 당기순이익을 3.8%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요. 우리가 R&D 1억을 받으면 매출 환산하면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R&D 자금 1억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하면 매출액이 20억 이상 늘어난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융자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이 자금에 대해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쓰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공정을 혁신하는 걸 회사의 영업이익을 갖고 진행하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창업 7년 이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특허나 필수 인증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벤처, 특허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업력 2년차 기업이고 아직 7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허와 핵심 인증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그 이후에 한국은행 자금과 벤처기업부 자금 그리고 R&D 자금을 같이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창업 이후 7년이 지났다라고 판단되면
창업 자금으로 미래기술이나 고성장 촉진 자금이 있었지만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가장 저리인 서울시 자금, 육성 자금을 먼저 회사가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인증, 신규 특허를 진행하면서 중진공에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 자금을 고성장 촉진 자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정원의 기술혁신과제 7년 이상 됐기 때문에 창업과제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창업과제가 아니라 기술혁신과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년차가 된 기업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매출을 대비해서는 대출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진 회사였어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인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5억 단위로 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3년이고 3%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쓰게 도와드리고 그 외에 매출이 늘어나고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면서 미래기술 육성 자금을 같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구매조건부 과제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R&D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앞의 사례는 예비냐, 7년 이내냐, 7년 이상이냐 업력, 기간을 갖고 두고 판단했다면 이번 사례는 기업 형태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이번 업체는 실내 건축업인데요. 대표님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디자인업이었어요. 실내 건축 공사를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업이 좀 잘 되셔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자기가 시공하는 납품 목록을 생산하는 공장을 하나 인수하게 되셨습니다. 경기도에 공장을 두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경기도에 수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다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서 긴급 자금을 받았는데 이 긴급 자금 받은 거를 상환하는 시기와 이런 것, 나머지 자금들을 연장하는 시기가 겹쳤는데 이 회사가 가지급금이 많았어요. 가지급금이 좀 있어가지고 대출 연장을 하러 갔더니 연장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특히 긴급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짜리로 나왔는데 그 자금 상환을 해라 하고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자금은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는 데 쓰인 자금인데 사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대표님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시기가 경매를 통해서 공장을 인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건축공사업이면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신용보증기금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디자인 특허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을 거래하던 것을 기술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보에서는 매출과 신용으로만 평가해서 예를 들어 신보에서 3억을 줬다면 기보로 가면서 한 4억 정도 받아서 상환하고 일부 운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제조하는 기술을 전부 특허를 냈습니다. 그 특허를 낸 기술을 가지고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디자인 역량 강화도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거,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많이 안 해주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할 때 또는 시제품을 만들 때도 많은 정부 지원 자금들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에 있는 마곡산 업지구 쪽에서만 경기도와 똑같은 특허 출원이나 시제품 제작비 지원이 있고 타 지역은 없지만 만약에 공장이 경기도에 있으신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경기 테크노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시제품 제작비나 특허 출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판매 촉진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관련된 지원금들을 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존의 아버님이 전자제품 관련 유통업을 하시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버님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드님한테 기업을 물려주셨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물려받으면서 유통을 좀 더 키워보려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육성 자금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서울에서 받아서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궁극적으로 회사를 인수받고 아버님한테서 인계를 받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 유통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젊은 사장님이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온 게 대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 전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조를 시작을 했고요. 제조를 시작하면서 LED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나중에 특허 IP 담보대출을 진행을 했는데 특허 담보대출은 기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청산화의 발명진흥회를 통해서도 특허 담보대출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명진흥회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 기술 내용을 특허 내용을 올리고 우리가 거래하는 여신기관을 정해주면 3주 동안 특허 평가를 한 이후에 우리 여신기관에 통보해주고 여신기관에서 여신 심사를 한 이후에 우리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대출받는 기존의 클래식한 방식으로 은행에 가서 먼저 상담하기보다는 기관을 먼저 방문 상담하고 은행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인증 활용 사례는 많은데요. 특허를 가지고 서울 강동 쪽에 있는 회사인데요. 기존에 자금을 많이 쓰고 계셨어요. 더 자금을 받을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자금은 필요하신 거죠. 회사는 많이 커져 있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저희도 상담을 해서 그러면 발명진흥회를 통해 특허담보 대출을 받자라고 해서 그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기보도 있고 발명진흥회도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보는 평가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보나 발명진흥회 등을 통해서 특허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발명진흥회를 통해서 특허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평가비가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하시면 정부 지원금으로 우리 자금 없이 우리가 별도의 비용 없이 특허담보대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보면 그 어떤 기업이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특허담보대출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때 우리가 특허담보대출이라고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받은 사례가 있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개발 기술사업화 자금 안에는 특허담보대출이 별도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도 같이 쓰신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특화자금 활용 사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은행 자금의 경우에 한국은행 C1자금과 C2 자금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C1 자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누구나 금융기관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C2 자금의 경우에는 서울은 제외가 되죠. 서울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거와 유사한 상품이 기존의 올림픽대로를 쫙 달리시다 보면 종합운동장 지나는 시점 중에 광고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달라졌는데 중소기업 뒤에는 정책자금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올랜딩 이런 팻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 없어졌어요. 정책자금금융공사가 없어지면서 그 상품 올랜딩이라는 상품이 한국산업은행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에 자금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가산동에 있는 어떤 기업이 매출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금리가 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부분을 낮추는 것 때문에 기존에 그 업체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던 분이 은행지점장님이셨는데 은행지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은행에서는 이걸 자체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 그래서 낮추는 방법을 찾다가 저희가 제안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한국산업은행의 올랜딩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한국은행 자금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C 자금으로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개발업에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조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중진공이나 올랜딩이나 이런 상품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특화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금이 기술개발 자금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신보나 이런 곳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을 신청해서 쓰실 수는 있지만 금리가 높겠죠. 우리가 특화된 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에 특화된 자금을 해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금을 쓰시게 되면 금리가 아주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자금이 따로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금인데 국내에서 그 받는 자금 중에 제일 싼 거는 0%짜리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나오는 AT센터에서 나오는 노지 작물 재배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재배를 할 때 우리가 노지 작물이란 무, 배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작물들을 재배한 계약 재배에서 구매하려고 할 때 이 자금은 0%에 나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제일 싼 자금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자금인데 이것들이 이제 한 1.7%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환경기술원은 한 1% 정도에도 자금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만난 대표님들 몇 분이 경기도에다가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셨는데 이때 운전자금 한 5억 시설자금은 19억 정도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서 이걸 재활용 제재로 만드시는 요런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진행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자금 조달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정책 자금은 받을 때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그린 분야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환경자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린 분야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요새는 작은 정책 자금을 우선해서 매길 때 첫 번째 보는 게 그린 분야냐. 이게 가장 먼저 보는 분야고요. 또 하나는 혁신성장 분야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에서 혁신성장 분야 있었죠. 신소재 에너지 이런 자금들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이냐를 먼저 보고 이런 자금 성격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경기에는 없습니다. 많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력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나 충주 같은 경우가 헬스케어 관련이거든요. 헬스케어 관련 자금을 원하는 기업이냐를 세 번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자금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 고용에 대한 부분을 네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기업이냐 요거를 먼저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한 걸 가지고 정말로 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냐, 그러니까 특허 따로 가고 기업 따로 가는 기업들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해 주고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2강에서 기관별로 보는 사례와는 달리 여기서는 형태 또는 특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평가하는 기준이 첫 번째가 그린이냐, 그 다음에 혁신성장이냐, 그 다음에 지역 주력이냐, 고용 창출이냐, 수출이냐 해서 5가지 단계로 우리 회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우선권이 있는 회사, 즉 그린 분야라고 판단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 회사를 평가할 때는 첫 번째 기술성을 보겠죠. 어쨌든 특화 자금이기 때문에 정책 자금은 일반 자금도 있지만 대부분 특화 자금을 받게 되면 이 특화된 분야의 연구개발이나 특허나 이런 것 보유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성 평가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기술성 평가가 어느 정도 있다 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은 사업성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성 평가는 뭘 갖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발전 가능성을 갖고 하는 거죠. 옛날에 경기도 모처에 그 캠핑 관련 회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캠핑 붐이 불기 전이죠. 이 회사가 제조회사로 설립되고 나서 자금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 거절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다라는 건
이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는데 사업 계획서 내에 주요 경쟁 업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쓰는 이유가 경쟁 업체를 보고 우리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사형 산업을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려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성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기관이긴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돈을 벌어줄 거라고 판단돼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게 미래에도 성장할 사업이냐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술성을 보고 그 다음에 사업성을 보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대표님의 경영 능력입니다. 대표님이 어떻게 경영을 하시느냐, 물론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경영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표님들이 자금 조달을 하려고 봤더니 대표님 개인의 신용 등급이 낮아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된다고 거절이 되니까 갑자기 집에 계시던 사모님을 대표이사로 앉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출이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새로 오신 대표이사께서 기존의 동일 업종의 경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경영 능력이 없다 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분이잖아요. 여성분이 대표가 되시면 배우자의 신용을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대표자가 변경되고 6개월 이내에는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경영 능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 능력 평가가 네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우리 회사의 사업 개요를 쓰라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자금 활용 계획서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쓰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우리 사업 개요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왔고 이러이러한 걸로 매출을 이만큼 만들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우리 회사가 자금을 신청해서 내가 어디에 쓰려고 한다는 부분을 정책 자금 활용 계획서에 써주셔야 돼요. 내가 기존에 볼펜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볼펜이 여러 가지로 많이 소모된다든지 잘 부서진다든지 글씨가 잘 중간에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매출을 이만큼 올렸는데 이번 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건 안에 볼을 바꿔서 글씨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잉크가 골고루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새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필요하고 원자재가 새로 필요하고 연구개발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거기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성을 봅니다. 일단 우리 회사가 정책 자금에서 특화 분야로 들어왔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회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업 평가를 하는데 이 순서가 기술성, 사업성, 그 다음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우리 회사가 자금을 받을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회사들이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활용한 사례들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존의 고금리의 상품을 저금리로 낮추고 안 받았던 정책 자금을 전문기관에 맞춰서 받게 되고 우리한테 특화된 자금을 받게 되는 과정인데요. 결국에 여기에 모든 깔때기 효과는 뭐였냐면 정책 자금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을 바꿔주는 최대한 물론 환경 분야를 안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환경까지 바꿀 건 없죠. 하지만 그린 분야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혁신성장, 지역주력, 고용창출, 그 다음에 성과공유, 수출 이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 기업이 들어왔다면
정책 자금을 평가하는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 경영 능력, 그리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표현해서 정책 자금을 신청하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한 사례들이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자금을 정책 자금으로 바꾸시는, 이용자로 바꾸시는 작업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R&D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정부 보조금 사업도 최대한 찾아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려고 하면 거기에 가점 요인들인 특허, 그 다음에 기업 부설 연구소, 벤처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리고 지식재산 경영 인증이라고 하는 이런 인증들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자금을 조달한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회사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선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